자, 토지를 빌리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의 특징이 목적이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 이거를 지상물이라고 하거든요.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용하는 물권. 그럼 어리 이제 권리를 두 개 가지고 있네. 잘 보면은, 그죠?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소유권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지상물의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관계에 대해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1월달에 이야기 안 했다. 그러면 이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으므로 주종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주종관계. 예. 자,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이런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종된 권리이지만 뭐는 아니라고?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지상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지상물의 범위와 지상권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그 하나의 판례인데 제가 이제 분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분리 처분이 가능. 그 다음에 지상물의 범위와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계약으로, 이거를 약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럼 계약을 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305조, 366조, 그 다음에 관습법,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자, 이거는 전세권에 나옵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당권에 나옵니다. 별 4개. 그 다음 판례가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요것도 별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 그러면 법정지상권 들어가기 전에 약정지상권에는 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될 게. 자, 첫째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지상권자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료를 어떻게 줄까요? 딱 세 가지. 자, 기간은 항상 두 종류가 있거든요. 최단기간, 최장기간. 자, 최장기는 몇 년까지, 요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만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이상, 건물은 15년 이상, 공작물은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계약을 했다. 그런데 10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30년 미만이죠. 그럼 최소한 30년으로 보장된다. 그렇듯이 계약과 상관없이. 아시겠죠? 자,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갱신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의 연장, 갱신. 그럼 지상권의 특징은 뭐냐? 전세권 임대차와 달리 법정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다고? 그래서 전세권에도 법정 갱신, 임대차에도 법정 갱신. 유일하게 지상권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갱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갱신 청구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갱신 청구 제도. 자, 그러면 권리에 딱 들어가 보면은 지상권자에게는 첫째는 그죠? 당연히 사용권이 있잖아요. 사용권. 그래서 지상권을 용익권, 사용수익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간이 만료되면은 연장해 주세요. 갱신 청구권을 가집니다. 근데 갱신 청구했는데 갱신이 되면은 기간이 연장되죠.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갱신 청구했는데 임대인 갑이 갱신 안 해줘요. 그러면 지상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 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럼 이것은 이제 큰 차이가 뭐겠냐? 항상 이야기했지만 청구권이 나오면 순수 청구권일 수도 있고 여기는 청구로 있지만 강력한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자, 청구는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 갱신이 된다. 그런데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이 승낙을 안 해도 일방적으로 매수 청구하면 매매가 성립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다, 이거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처분권에는 첫째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죠?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당권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지상권도 된다고 들었죠. 저당권의 객체 기억납니까?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지분. 그래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은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상권자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대여, 즉 임대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처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처분 금지 특약이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지상권을 처분하지 말자 특약을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만약에 이게 지상권이 아니고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료. 자, 지료는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면서 설정자, 어른 지금 지상권자입니다. 자, 지료 줘야 됩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했을 때 지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약을 했을 때. 근데 문제는 갑하고 을 사이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을은 지료를 줘야 되고 갑은 지료 청구할 수 있고 이래 됩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갑 다시로. 자, 갑 다시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다시에게 지료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3자입니다. 제3자. 자, 특약은 항상 특약을 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갑과 을이 특약했잖아요. 그래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에게 안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다시는 을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을은 갑다시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을이 지상권을 을다시에게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지상권자가 이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을다시는 갑에게 줘야 되느냐, 갑은 을다시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역시 특약의 효력은 이것도 제3자 맞죠? 그죠? 제3자에게는 특약의 효력이 안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갑과 을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지급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걸로 되는 것이지 제3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특약을 미리 뭐 해 놓으면 등기를 해 놓으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갑다시에게도 지료 지급해야 되고, 그죠? 갑다시는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갑은 을다시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을다시는 갑에게 지급해야 되고,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찾을 때 지료 지급 특약을 했냐를 찾아보고 등기했냐를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지료 지급. 자, 이게 이제 일반 지상권입니다. 일반 지상권. 자, 300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오늘의 핵심적인 핫이 하나 있다. 핫. 담보지상권이라고 있습니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줄여서 담보지상권이라 합니다. 최근에 요게 핫이다. 핫. 담보지상권. 원래 지상권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죠, 그죠? 근데 특이하게 담보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최근에 2, 3년 전에 한두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최근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설정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땅이 하나 있단 말이야. 땅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하나 있다. 그런데 요 땅에다가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3월 1일 날 이렇게 나대지에 잡았어요. 나대지에. 자,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습니다. 자, 나대지는 땅 가치가 높죠. 그래서 요거 은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행은 기분이 좋아요. 혹시 갑이 안 갚으면은 담보가치 높은 요거를 경매 넣어가지고 낙찰시켜서 배당을 받아가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나대지 잡고 있는데 갑이 느닷없이 여기다가 큰 건물을 지어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은행은 망한 거 아닙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함부로 여기를 건물을 지어버리면, 갑이든 제3자는 지어버리면 담보가치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A가 경매를 넣어도 낙찰이 잘 안 돼요. 왜? 이 건물 때문에 나대지, 대지를 낙찰받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큰일 났어 지금. 응? 그래서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 여기에 건물을 못 짓도록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저당권 가지고는 못 짓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저당권은 사용권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사용권이 있어야 내가 사용할란다, 짓지 마라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가지고는 여기에 남들이 건물을 짓는 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은행의 직원이 똑똑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토지에 지상권을 하나 더 잡아버려. 같은 날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 은행에서는
저당권 말고 요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목적이 여기 사용하려고 취득했습니까? 아니죠. 은행에서 사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을 왜 취득했냐?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왜 막습니까?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담보 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걸 줄여서 뭘 한다고? 담보 지상권이라 한다. 자, 원래 지상권은 사용 지상권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은행이 사용할 목적이 없잖아요. 대신에 뭐요?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훼손되지 않고 감소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폭락하지 않고 유지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권을 뭐라고 한다고? 담보 지상권. 그럼 제일 위에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그럼 채권 요게 이제 대장이야. 대장이고. 어? 요게 뭐라고 할까요? 대장에 쫄병. 요거는 뭘까요? 쫄병의 쫄병입니다. 쫄병의 쫄병. 요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묻는 게 뻔해요. 자, 갑이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변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소멸하죠. 그럼 대장이 죽어버리니까 쫄병 죽죠. 쫄병이 죽으니까 쫄병도 죽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지상, 일반지상권은 기간이 만료해야 소멸하잖아요. 근데 담보지상권은 기간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변제해가지고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되어 버리면은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질문. 눈이 초롱초롱하네. 자, 만약에 갑이 여기다가 집을 지어버렸어. 또는 제3자가 집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집을 짓지 마라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버렸어. 예. 드디어 지어버렸어. 그럼 A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 할까요? 응? 뭐라고?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할까? 안 그러면 딴 사람이나 갑이 여기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 응? 그럼 집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 담보가치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 저당권이 침해된 거 아이가? 그러면 네 집 때문에 저당권이 침해됐다 하면서 이 A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 너무 쉽지. 응?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사용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그래서 A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은행에서는 여기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A가 사용하는데 갑이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사용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A는 사용권이 없어요. 사용권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추락했다. 즉 무슨 말이냐? 저당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그 말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그런 뜻이거든. 이걸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고. 확장을 하면은 과거에는 돈을 갚으면 소멸 이것만 출제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수준을 자꾸 높여가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담보 지상권을 잡았는데도 갑이 건물을 지었다. 이때 A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거는 지상권 침해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안 된다고. 뭐로 해야 된다고? 담보권 침해로, 그죠?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 됐고 나머지는 별로 할 것 없습니다. 쭉 넘어가 봅시다. 쭉쭉쭉쭉. 분묘기지권 한번 넘겨보세요. 310페이지 분묘기지권. 다른 거는 이거 제가 분묘기지권 그때 한번 하고 이제 안 한다 했습니다. 이거 할 군번이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 중요한 판례. 그 시험도 나오는데 311페이지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리얼 찾았습니까? 자, 리얼. 다시 한번 311페이지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리얼. 전체 줄을 쫙. 자, 여기 봅시다.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역시 중요했다고. 갑이 밭의 주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을의 아버지가 사망을 해가지고 갑의 밭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 을의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묘가 앉아있는 요 기지, 분묘 기지를 하죠. 요 기지의 사용권을 뭐라 한다고? 분묘기지권이라 한다고. 분묘기지권. 이렇게 분묘기지권. 분묘기. 다른 거는 전에 설명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몇 개 체크하면 되고.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뭐냐, 이 분묘기지권을 을이 취득하는 방식은 크게 봤을 때 소유자 갑의 성낙을 받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묻고 이 무덤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걸 뭐라고? 분묘기지권. 갑의 성낙을 얻으면 되고, 또 취득시효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취득시효. 자,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을이 몰래 아버지를 묻어버렸어. 묻어버리고 뭐 했냐? 20년 관리를 해버렸단 말이야. 20년 관리. 그럼 우리가 취득시효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년 점유. 그 다음 뭐요? 자주, 평온, 공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이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자주, 평온, 공연, 20년 점유, 등기. 이러면. 자, 그런데 여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평온, 공연, 20년 점유, 등기.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때. 뭐라고?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입니까? 사용권입니까? 사용권. 그래서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주 점유는 필요 없다고. 소유의 의사. 이거는 필요 없어. 그 다음, 분묘기지권은 계약으로 취득합니까? 관습법으로 취득합니까? 관습법. 따라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됐나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때는 평온 공연하게 20년 관리만 하면 됩니다. 평온 공연하게. 공연이 뭐라 했습니까? 공연. 누가 보나 안 보나, 낮이나 밤이나 공개했어. 그럼 공연 반대말이 뭐예요? 은비. 은비로 20년 무덤을 관리해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낮에는 원룸에 웅크리고 자다가 밤 12시만 되면은 무덤에 올라가서 쓰다듬고 내려오고 20년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비로 하면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취득시효가 아니고 귀신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남의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분묘기지권도 사용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사용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자, 갑의 성낙으로 만약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면 사용료는 협의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이걸로 문제는 이거야.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을이 50년간 점유했다 칩시다. 자, 50년간 점유했는데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도 사용료를 줘야 한다면 을은 자살합니다. 왜요? 50년간 사용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참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취득 시효에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을이 50년간 점유해서, 그죠?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하면은 땅 주인에게 50년 동안의 사용료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게 기존의 판례입니다. 기존의 판례. 그래서 이제는 땅 주인이 난리입니다. 난리. 투쟁. 난리, 투쟁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삭발, 그죠? 뭐 이런 거 있다. 또 심하면 한강으로 자살, 뭐 이래 됐다. 난리가 났어. 왜? 지금 처음에는 땅값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값이 확 오르고 있어. 그런데 분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분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면 값은 사용료로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을이 50년간 여기를 사용해도 지료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난리 났단 말이에요.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하고 야단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판례처럼 지료를 안 줘도 된다. 그죠? 그래서 값은 난리 난다. 이렇습니다. 그럼 또 지료를 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료를 주라 하면은 50년간 지료를 주면 을이 또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 참 법원이 골치 아프다. 대법원이, 그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 그래서 이 판례가 엄청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는 건 거의 아니면 그 다음날 나온다 해가지고 안 나온 판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나온다 해가지고 나왔어. 그다음 무조건 나온다고. 절충을 했다고. 절충 어떻게 했느냐? 자, 지료를 50년 동안 다 주라 하면 을이 자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갑이 자살, 이리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절충을 딱 했습니다. 뭐냐? 청구. 갑이라는 사람이 청구하잖아요. 그죠? 갑이 지료 청구 시부터 지급하라.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1년 4월 29일자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 요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 했을 때 지료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50년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땅 주인이 청구한 때부터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왜? 청구는 한참 뒤에 합니다. 보통 50년 전에 했지만, 그죠? 뭐 3년 전에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3년치만 줘도 된다고. 아시겠나요? 지 혼자 뭐라 계산나 이런 눈빛 보내지 마라. 괴롭다. 가장 괴로운 게 그겁니다. 가장 괴롭다. 자, 312페이지. 법정지상권. 뭐 구분지상권은 할 필요 없고 법정지상권, 이게 참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법정지상권. 자, 우선은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항상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시작이 딱 이래요. 동일인이 건물하고 토지를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게 가장 기초라고. 그래서 만약에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동일한 적이 없다면 절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도 50%는 몰린다. 다음 중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을 골라라. 성립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동일인 소유. 아시겠죠? 이거를 뭘 한다고? 동일인 소유. 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동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른 입장에서는 내 땅에 남의 집이 서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철거 청구 이래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철거돼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70%는 철거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갑하고 을 사이는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이 건물을 철거 청구하더라도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요 집의 소유자가 땅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 법정 지상권이라 한다고. 자, 이 지상권은 계약을 했습니까? 법률 규정으로 인정합니까? 법률 규정으로. 그래서 우리 법을 딱 보면은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분리되면 땅 주인이 집 주인을 위해서 자기 땅에 당연히 사용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걸 뭘 한다고?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주인은 을의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가집니다. 법정지상권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자. 그럼 이 건물을 뭐라고 하나요? 갑의 건물을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부건물이라 합니다. 읽어보세요. 법정지상권 부건물. 이거는 철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은 남의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철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유에 따라서 사유가 두 가지네. 하나는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366조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논리가. 자, 그래서 뭐 366조든 관습법이든 차이가 크게 없고 그냥 핵심이 동일한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를 소유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달라져 버리면 건물이 철거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철거를 막을 목적으로 건물 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법정지상권. 이 달라지는 사유가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이면은 366조 법정지상권, 기타 사유이면은 뭐라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366조의 법정지상권 요건을 한번 볼까요? 요거의 요건. 간단합니다. 자, 첫째는 기준이 저당권 설정입니다.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뭐 할 것, 존재할 것. 만약에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해야 된다고. 그 말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같습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그 다음 설정 당시에 같은 인간, 동일인이 건물하고 토지를 함께 소유한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저당권 실행의 뭐로? 임의경매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달라질 것.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 관법지는 1번. 여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처분. 처분은 정확하게는 소유권 변동시입니다. 쉽게 처분. 처분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 두 번째, 역시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같아요. 기준이 여기는 처분 당시고 여기는 설정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설정시를 기준하고 여기는 처분이란 말을 했지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소유권 변동시, 처분시, 뭐 또 특이한 판례는 감유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여기는 뭐요? 임의경매 외의 사유, 즉 기타 사유로 달라졌을 것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데 기억날까? 건물, 철거, 건물 철거 특약. 건물 철거 특약은 유효이거든요. 즉 건물 철거 특약은 관법지 포기 특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관법지는 임의 규정입니다. 366조는 강행 규정. 그래서 관법지 상에 관사법상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은 가능합니다. 유효야.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 특약이 없을 것, 요까지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66조의 지상권은 3가지 요건, 관법지는 4가지 요건, 이렇게. 이게 기초를 딱 탄탄하게 만들어 놨고 있어야 된다. 한번 해봐라. 입이 아프다. 자, 366조는 뭐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질 것. 관법지는 처분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 처분 당시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달라지고 철거 특약이 없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느냐 성립 안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무조건. 그 박스를 또 올해도 작년에도 박스 내가지고 다음 중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것으로 묶어라,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묶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래 해놓고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4대 판례를 익힙시다. 들어보셨나요? 4대 판례.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의칙 사건. 두 번째는요, 제목이라도 기억하세요.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사건. 세 번째는 포괄 매매 사건. 네 번째는 뭘까요?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이렇게 요 4가지. 이거를 4대 판례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가 50몇 개인데 그 50몇 개를 다 알고 가야지. 그러면 10년 걸린다. 10년에. 그래 하면 안 돼. 판례가 50몇 개 같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4, 5개월 걸립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투자 효과로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선은 이 4개를 완벽하게 결론을 외워버려야 됩니다. 결론. 무엇이 왜 이래서 하지 말고 결론을 외워버려야 돼. 결론. 그래서 50몇 개 판례 중에서 4대 판례가 그동안 기출해서 40, 50% 차지했습니다. 계속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찢어먹고 갈라먹고 발라먹고 해가 계속 냈다니까 이거를. 그 기본기는 이거는 그죠? 기본기하고 요 4개 판례는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요까지 해도 다 맞췄고 작년에. 그죠? 자, 4대 판례에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신의칙 사건이 복잡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의칙 사건. 요 지워도 되겠죠? 요까지. 자, 이것도 따라 한번 그려보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신의칙 사건.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 사건. 옛날 판례인데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각종 그 민법 시험에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 출제가 다 됐습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됐죠.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동일인 소유, 여기부터 항상 시작한다고. 이렇게 동일인 소유. 그런데 집만 을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을은 또다시 병한테 집만 팔았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병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고 지금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처분을 했겠죠. 그죠? 처분. 요거는 4월 1일, 5월 1일. 여기는 처분이 6월 1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신의식 사건이야, 그냥. 저 그림 그려놓고 또 생각하고 있어라. 저는 좀 자고 올게, 그 사이에. 생각을 해야지, 좀 자꾸. 그죠? 생각을 해야지.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땅 주인은 갑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갑은 철거청구 들어오잖아요. 그럼 철거가 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자, 우선은 을을 잘 보세요. 을을 보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뭘 취득했을까요? 이거를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항상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라졌다. 집의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집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가진다. 그걸 뭐라고? 법정 지상권. 여기는 달라지는 사유가 임의 경매입니까? 기타 사유입니까? 기타 사유. 자, 그러면 뭘 가진단 말입니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가진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을은 철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금 땅 주인은 갑이고 집주인은 을이지 않습니까? 갑이 을에게 철거 청구를 못 합니다. 자, 을은 갑의 토지에 뭘 취득했다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연히 주권이고 요거는 종권입니다. 이렇게. 그럼 병한테 건물을 처분했다는 말은 주권을 처분했다고 말이죠. 주권을 처분하면은 종권도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이 건물을 팔아버리면은 관법지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토지의 관법지를 취득할 때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된다. 관습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된다. 됐고. 그 다음 병을 한번 봅시다. 병. 자, 병이라는 사람은 역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러면 저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이제 여기 있죠. 자, 을하고 병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을은요 관습법으로 취득했잖아요. 맞죠? 관습법으로.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요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지상권대 넘어오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미 취득해 놓은 지상권을 처분을 통해서 승계 취득합니다. 을은 갑의 토지에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고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취득해 놓은 지상권을 처분을 통해서 승계 취득합니다. 그럼 병의 지상권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병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안 했으니까 지상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럼 갑의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 못하니까 갑은 대부분의 병한테 철거 청구 이렇게 들어옵니다. 철거 청구 이렇게. 그게 85년 4월 9일자 전원 합의체 판결이거든요.
자,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철거되었습니다. 철거. 왜? 병은 갑의 토지에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됐다. 그런데 85년 4월 9일자에 나왔을 때 갑이 병한테 철거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시험은. 그래서 철거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왜 안 된다고 바뀌었냐? 이 병이라는 사람은 현재 지상권은 취득을 못했지만 을에 대해서 지상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권리자. 아시겠죠? 권리자. 그다음 을은 또 등기를 하고 싶으면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전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면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고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 청구하면은 갑은 설정 등기 해주고 을은 병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합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땅 주인은 설정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자예요. 의무자. 뭐라고? 의무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자. 그래서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실치면. 그래서 철거 청구가 안 된다. 이게 첫째 논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철거가 안 되니까 병의 점유는 불법일까요? 적법일까요? 갑의 토지를 적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은 없지만은 철거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병은 갑의 토지의 점유는 적법 점유다. 그럼 병은 철거는 안 되지만은 갑의 땅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사용료. 그러면 사용료 줄 때 손해배상으로 주느냐, 부당이득 반환으로 주느냐. 뭐가 맞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준다. 왜? 불법 점유면 손해배상, 적법 점유면 부당이득 반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할 게 없다 봐라.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신의식 사건에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현재 지상권은 없지만 철거되지 않는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갑 토지 점유는 적법이다. 따라서 갑에게 토지 사용료 줄 때는 손해배상으로 준다. 부당이득으로 준다. 부당이득으로 준다. 뭐 할 게 없잖아요. 이게 다인데. 뭐 할 게 있나 더 이상.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 멸실 후 신축 사건. 멸실 후 신축. 또는 뭐 철거 후 신축 이래도 됩니다. 자, 요거는 2003년 12월 18일자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중요하다. 결론을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 동일인 소유. 요래 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5월 1일 날. 이렇게. 그럼 벌써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훤하게 보이네. 설정 당시의 건물이 존재, 설정 당시의 동일인이 소유, 저당권 실행의 이미 경매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졌다. 갑은 낙찰자 토지에 366조 지상권을 가진다. 예상이 되잖아요, 벌써.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게 지금 멸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집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6월 1일 날 건물이 신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자, 그런 상태에서 A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을에게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 8월 1일 날. 그리고 땅은 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을은 당연히 갑에게 철거 청구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6월 1일 날 신축된 건물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366조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장할 수 있다면 철거를 막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없다면 철거되고 이렇게 됩니다. 멸실 후 신축. 이론적으로는 신축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됩니까? 안 되지. 왜?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향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되지만 요 신축 건물은 노란 건물은 설정 후에 신축이 됐잖아. 그럼 법정지상이 안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대부분의 논리는 뭐냐? 자, 한번 봅시다. 6월 1일 날 신축 건물은 지가 처음부터 생겼습니까? 4월 1일 대타로 생겼습니까? 대타로 지어졌을 때는, 그죠? 최초의 건물이 있는 때처럼 취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4월 1일 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뒤에 건물이 들어서도 감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는. 에? 자, 다시 한번. 만약에 하향 건물 자체가 6월 1일 날 들어오면은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4월 1일 날 건물 대타로 6월 1일 날 들어왔다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때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A가 하향 건물하고 저당권을 같이 잡았습니다. 요걸 뭐라고 배웠나요? 공동저당입니다. 자, A가 하향 건물하고 토지를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는데 하향 건물이 멸실되고 6월 1일 날 신축됐다. 그때 신축 건물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잖아요. 자, 법정지상권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이런 말이 나오면 눈을 부라리고 토지만의 저당을 잡았을 때는 성립, 공동저당일 때는 불성립.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는 또 뭐예요? 포괄매매 사건. 그거는 더 쉬워. 포괄매매 사건. 이거는 그냥 완전 외워야 됩니다. 포괄매매 사건. 2002년 6월 20일자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이것도 써줄 거 심심한데. 85년 4월 9일자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그동안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찢어먹고, 갈라먹고, 발라먹고. 응? 계속 출제했습니다, 계속. 이거 전체를 출제하는 거 아니고,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자, 포괄매매 사건은 이거예요. 가별한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인 소유입니다. 한꺼번에 매매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포괄매매라 합니다. 집하고 땅을 한꺼번에 매매를 했다고. 그래서 을앞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토지에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뒤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 다음에 을이 A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A가 경매 신청해서 뭐 정의 낙찰받고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 볼 필요 전혀 없다고. 요까지만 봐라고. 제발. 제발. OMG. 이야, 잘하네. 공부도 저리 잘하면 참 좋은데. 대단한. 자, 어쨌든 간에, 뒤에는 읽지 마십시오. 괜히 읽어가 필요 없어. 이거는 우주에서 판결이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는데 토지만 등기해줬다. 딱 이런 오해는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366조든 관법지든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포괄매매 사건이라고 판단되면은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딱 세우면 되지. 외워야 당연히. 그게 왜 그러는데 이때부터 이제 골치 아픈 거라.
제가 외우라 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외우라 그러잖아요. 외우라고. 결론을 외우는 게 최고라고. 이제 하나 남았네. 뭐야?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토지.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건물 양도 사건. 요거는 1999년 11월 23일자 판례. 자, 이거는 우리가 15회 때 시험이 나왔습니다. 15회. 두 번 쳤을 때. 15회는 사법고시처럼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15-1은 억수로 쉬워서 전부 다 합격 다 했다. 이런 이야기. 15회 때 난리 났죠. 그때 막 서울의 단체로 대지에 올라가가지고 서울역에서 막 삭발식 하고 기자들 오고 단체로 행진하고 돌멩이 하나씩 주워가지고 정부 청사 유리창 깨보고 막 정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 어렵다고 해서 청사 유리창 깬 거는 중에서밖에 없어. 역사적으로. 잘못하면 정권 전복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쳤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죠? 대단합니다. 그 다른 시험 고시 공부하는 애들은 허무하게, 이야, 저 중개사 저기 뭔데 저기 대단하다. 정부 청사 유리창까지 깨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게 내가지고 구제 다 됐습니다. 그때. 시험 때 됐다. 제일 어려웠다. 에? 합격률이 0.78%. 0.78%가 1000명에 한 명이 안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1000명에. 1000명이 한 명도 시험 안 돼. 양산 전체에서 그때 한 명도 안 나왔어. 한 명도. 자, 그럼 판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토지 위에 건물을 4월 1일 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5월 1일 날 잡았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네.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했네.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지면은 요 집은 요 땅에 366조 지상권을 가지네. 철거 안 되네. 이게 예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A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즉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이 건물을 을에게 양도를 해버렸단 말이야. 뭐라고? 양도를 해버렸다고. 6월 1일 날 을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무슨 사건이라 한다고?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이렇게. 토지는 아직 경매가 안 됐잖아요. 그죠? 낙찰이 되기 전에 건물이 지금 당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을을 잘 보세요. 을을 잘 보면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 을과 땅주인 갑으로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때 많이 들어봤죠? 그럼 달라진 사유가 임의경매다, 기타 사유다, 기타 사유. 그러니 을은 요 갑의 토지에 관법지를 취득한단 말이야. 뭐를 취득한다고? 관법지. 6월 1일 날. 이렇게. 이거 훈련이 잘 돼야 돼. 탁 보면은 그냥, 같은 놈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주인, 집주인이 달라졌네. 큰일 났네. 그런데 366조나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이 되는 경우에는 철거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무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그럼 땅주인이 을에게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을은 관법지를 준용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갑의 토지에 두 놈이 권리를 가지고 있네요. 두 놈이. 한 놈은 을이죠. 뭘 가지고 있다? 관법지, 지상권. 한 놈은 누가?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어느 게 선순입니까? 용의권, 제한물권끼리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죠. 요게 선순위. 요게 뭐라고? 후순위. 이렇게 돼버립니다. 후순위. 자, 그런 다음에 갑이 A한테 돈을 갚지 않자 A가 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요 토지는, 그죠? 영한테 낙찰이 될 것이다.
낙찰이 8월 1일 날. 그러면 최종적으로 땅 주인이 누구로 됐습니까? 낙찰자 병으로 됐다. 그러면 당연히 낙찰자는 을에게 철거하라 이렇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야. 그럼 을은 철거를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을은 366조로 막을 수 있겠냐, 관법지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판례가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또 멍하다, 좀 기다릴게. 엊그제 울산에서 그 문자로 장문으로 어떤 총각이 질문을 했더라고, 문자로. 그래, 문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용감하다 지도 써놨더라고. 정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소주 한 잔 먹고 용기를 내서 문자를 썼다. 선생한테 그래 쉽게 하기가 쉽잖아요, 해보면은. 그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가상하다. 앞으로 소주 안 먹고 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거야. 을의 사기로 갑이 집을 을에게 싸게 팔고 을은 병한테 팔았다. 이때 병은 선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국어를 자료로 하는 것이 문장을 빨리 읽어봤을 때 주체가 누구고 상대방이 누구고 사기를 친 놈이 누구고 당한 놈이 누구고 이게 빨리 들어와야 돼. 걔는 을의 사기로 인해서 그죠? 집을 팔았다 이러니까 사기 친 놈이 왜 집을 팔았을까? 지 혼자 주체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답을 그래 써놨어. 문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국어가 안 되구나. 그럼 내가 1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몇 번을 읽어봐라. 눈을 부라리고. 그 1시간 후에 답이 왔습니다. 교수님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나왔더라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국어 실력이 없으면 딱 읽어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이게. 그래서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재미로 이야기해 줄게.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을이 사기를 쳤어. 사기. 이렇게 사기. 그래서 갑이 사기당해 을한테 넘겨줬어. 을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다시 넘겼어. 병은 선이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 어디 나오냐? 갑은 사기로 취소를 하고 그 취소 효과를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맞는 소리인데, 맞는 소리에서 자기가 을의 사기로 이리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그럼 을이 사기 쳤는데 갑이 친 거로 잘못 읽어버렸어, 갑이. 갑이 사기를 쳐가지고 갑이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답이 보이냐고, 이게. 그 읽어보니까 을의 사기로 인해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한테 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지 싶으지? 빨리 읽어봐라. 잘 안 돼. 잘 안. 그래, 그 친구도 자기가 이제 읽어보고 대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썼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의 기쁨을 알아라. 이래 돼보면 그거는 뭐 10년 이상 기억이 간다고. 그게 아니고 대충 외워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뭐 담보 강사 착 이래서 하면은 돌아서면 없어 이쁜다. 돌아서면. 그 친구는 아주 기억이 오래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읽을 때 정확하게 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땅 주인은 최종적으로 병입니다. 집주인은 최종적으로 을이에요. 그럼 병은 당연히 철거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 토지에 선순위 저당권도 있고 후순위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었죠?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 주인이 갑일 때는 을이 관법지를 취득했지만 땅 주인이 이쪽으로 바뀌는 순간 저당권 실행이 되는 순간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돼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관법지는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병이 철거했을 때 철거돼야 하느냐? 아니다. 다시 을은 병의 토지에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그럼 결론적으로 을은 철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관법지다. 366조다. 300. 자, 을은 갑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낙찰자에게는 관법지는 이미 소멸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뭐로? 366조로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그래요. 병이 을에게 철거 청구했을 때 을의 대책으로 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15회 때 말이에요. 답은 뭐라고? 366조 법정정을 주장해서 철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366조 왜 됩니까? 좀 해봐라. 이 세 가지를 대입을 해봐라고. 자, 보세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맞죠? 설정 당시에는 을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설정 당시에는 동일인이 소유 맞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임의 경매로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졌고 그대로 요건이 맞잖아요. 그러니 을의 집은 이 낙찰자 토지에 366조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